안녕하세요. 유동민입니다.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경제학설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12번에 걸쳐서 경제학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제학은 물질적인 삶, 즉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특히 사람의 그룹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혹자는 도대체 경제학이 객관적인 과학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를 살리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라는 게 단일한 실체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똑같이 손잡고 나가는 이런 성장이라는 것이 사실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제를 살리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정한 그 그룹의 입장을 표명을 하거나 그걸 옹호하거나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당파성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학이 과연 그런 의미에서의 과학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모두 9명의 경제학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경제 현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내러티브, 즉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맞는 이야기이고 그 경제 현상의 본질을 파악을 하고 또 그걸 분석을 하고 그게 잘 되면 일정 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도 좀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 내러티브를 만듭니다. 그럼 경제학자들이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경제 현실을 재현하는 거죠.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살 먹은 몇 살 안 된 어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현상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될 뿐이지 늘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게 프리젠테이션 돼 있는 거고 경제학자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서 리라는 건 다시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한번 드러내는 이런 레프리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재현인데 이 재현에는 그 두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누가 재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현의 방식 또 재현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달라지는데 그 누가 물론 경제학자죠.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삶을 살았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조건에 처해 있었고 사회적인 삶을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할 경제학자가 아담 스미스인데요. 아담 스미스는 18세기 사람이거든요. 18세기 스코틀랜드 또는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가 재현한 현실과 21세기 한국의 경제학자가 재현하는 현실은 그 사람들의 이론적인 수준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다를 거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재현하려고 하는 그 사람, 경제학자의 개인적, 사회적 삶의 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철학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모든 재현은 기본적으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대하소설을 쓰듯이 한 몇천 페이지에다가 그대로 기술한다고 해서 이게 경제학이 되는 거냐 또는 좋은 재현이 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재현은 뭔가 왜곡된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피카소의 그림이 왜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극사실화랑 비교해보면 전혀 재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피카소가 집중해서 재현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그 포인트가 있는 거고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현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모든 경제학자들은 자신이 처한 개인적, 사회적 삶의 조건과 관련이 돼서 재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강의를 계속하면서 조금 주목해서 볼 것은 각각의 경제학자들이 나름대로 뭔가 재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재현의 어려움, 지금까지 경제학의 역사에서 9명을 뽑았으니까 그 수준은 말할 것도 없는 엄청난 수준일 텐데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포착했던 그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냈는데 드러내다가 본인도 어떨 때는 약간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긴장관계에 빠지고 또 우리가 그 텍스트를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리저리 맞춰보다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주목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다룰 경제학자는 바로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숫자는 연도입니다. 1776년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그 유명한 책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해이고요. 1817년은 데이비드 리카도가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쓴 해입니다. 그 다음 1848년은 또 유명한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이 정치경제학 원리라고 하는 그 책을 출간한 해죠. 왜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그랬냐 하면 아담 스미스는 사실상 근대 경제학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경제학의 역사에서는 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하거든요. 고전학파 경제학이 사실상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1776년에 출생신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쭉 뻗어나가서 1817년에 리카도가 나오면서 고전학파 경제학이 정점에 달하고 1848년에 존 스튜어트 밀이 나오면서 고전학파 경제학이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문을 닫는 거고요.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고전학파의 체계가 완전히 교과서로 가르칠 수 있을 수준으로까지 완성이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시기, 이 포물선의 시기는 영국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가지고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발전한 그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870년부터 새로운 포물선이 하나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끝까지 그리지 못했는데요. 이 1870년대부터 등장한 경제학을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하고 이 포물선을 다 그리지 못한 이유는 칠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공부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에서 경제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학의 메인스트림, 그 주류는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이 이렇게 태동돼서 발전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등장하는 이런 식으로 경제학의 역사를 크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는 1723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죽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경제학자인데 바로 1776년 그러니까 50대 중반쯤 되는 나이에 국부론을 썼어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부론 뭐죠? 어떤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국부란 무엇인가? 내셔널 웰스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는 이런 고전을 쓴 그런 대가들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글을 명쾌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부론의 첫 문장에 요지가 바로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모든 국민의 1년 동안의 노동은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 국민이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 및 편의품 편의품이라고 하면 약간의 사치제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본원적으로 공급하는 원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국민들의 연간 노동 이게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 필수품 및 편의품의 원천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 것부터 보면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국부라는 것입니다. 내셔널 웰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는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한 GNP, 국민총생산의 정의의 기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총생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거든요. 기계나 원료 이런 거 말고 직접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이런 것들의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이 첫 문장의 두 번째 구절은 바로 국부가 그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에서 여기에는 수입된 것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제일 중요한 논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중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상주의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귀중한 금은 보화를 많이 축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도 그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어디 식민지 같은 데 가가지고 약탈을 해와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무역을 하면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수입하지 말고 양담배 피지 말고 뭐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뭐 심지어는 80년대까지도 많이 하던 거거든요. 그러면 부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담 스미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 이렇게 중상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외환위기가 왜 났느냐 1997년에 우리가 너무 수입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래서 금을 팔아서 모아가지고 갚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사고가 먹혀드는데 아담 스미스는 바로 국부론의 첫 문장에서 그게 아니라 나라에 부라는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것은 뭐에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주어가 뭐였어요? 모든 국민들의 1년 동안의 노동이잖아요. 노동이 부의 원천이다라는 걸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이고 그래서 여기에 국부론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국부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증가할 수 있는가?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노동이 원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돼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솜씨 있게 일하거나 더 능숙하게 일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활기를 띠고 일하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되면 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천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분업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국부론 앞부분에 자기 사는 곳 근처에서 본 핀 공장의 예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공장이라는 게 말이 공장이지 지금 기준에서 보면 그냥 간해수공업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는 숙련된 노동자가 핀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사를 오려가지고 뭐 끝을 갈고 다 만드는데 하루에 한 20개 정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핀 하나를 만드는데 공정을 무려 18개로 쪼개놨더라고요. 누구는 자르기만 하고 누구는 끝만 뾰족하게 하고 누구는 뭐 마감만 하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랬더니 물론 한 사람이 다 만드는 건 아닌데 그 노동자들이 다 만든 걸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생산량이 4,800개더라. 굉장히 능숙한 노동자가 혼자 만들어서 20개를 만드는데 무려 몇 배인가요? 200 몇십 배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 스미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를 하려면 결국 분업이 돼야 되고 분업이 많이 진전이 되는 게 결국에는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 분업이라는 거는 결국 노동 공정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단순 작업만 반복하는 거잖아요. 노동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정신이 피폐해질 거예요. 사실 아담 스미스도 그런 점을 인식을 하긴 했어요. 인식을 하긴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보통 경제사학자들이 176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막 뻗어나가는 이제 이런 시기니까 그 충격에 엄청난 그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오면 와 이건 정보의 바다다, 뭐 무슨 지식 사회가 열린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고 있다, 뭐 인터넷에 온갖 불순한 거짓된 뭐 음란한 정보가 넘쳐난다, 이제 부작용을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인터넷 자체가 굉장히 신기해서 거기에 막 감동을 먹는 것처럼 아담 스미스도 분업의 문제점을 인정을 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분업이라는 게 노동 생산성을 크게 진전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이었는데요. 분업은 땡땡의 크기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럼 저희 때는 뭐 그 땡땡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뭐였느냐 하면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하여 제한된다.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커야 분업이 진전이 되는데 시장이 크지 않으면 분업이 제한돼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핀 공장에 의해서 보면 혼자 20개 만드는 그 능숙한 노동자도 20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분업을 했더니 4,800개를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야,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박수 칠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만들었더니 우리 마을에서 핀이 하루에 4,800개씩이라 필요하지 않다. 다 해봤자 20개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 4,800개는 불필요한 생산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능숙한 숙련공 한 명만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만들어서 팔면 돼요. 그죠? 그 아담 스미스가 볼 때
시장이 커져야 분업이 진전된다라는 거죠. 대량 생산이라는 거는 대량 소비가 전제가 돼야 돼요. 아무도 소비를 안 하면 대량 생산해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아담 스미스는 나라의 부라고 하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다. 우리가 무슨 수입은 적게 하고 국산품만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이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활 필수품이나 편의품,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가. 그게 나라의 부다. 그런데 이 나라의 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국은 노동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자, 그러면 이 노동 생산성은 무엇에서 결정이 되느냐? 분업이 진전돼야 된다. 분업은 시장이 커져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쭉 찾아가 봤더니 맨 마지막에 시장이 커져야 됩니다. 뭐 시장이 커지려면 뭐 식민지를 개척한다든가 아니면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수출한다든가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인구가 많아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산하 제한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아기들이 너무 안 태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선진국들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커져야, 인구가 많아져야 시장이 커져요. 자, 결국 아담 스미스의 논리를 쭉 쫓아가 보면 맨 마지막에는 인구가 나옵니다. 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중간 과정 다 떼고 얘기하면 국부의 원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시기에 다른 경제학자들, 특히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멜더스 같은 사람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멜더스는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빈곤을 증가하는 것이고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기아와 빈곤을 가져오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사회가 유지되고 지탱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멜더스뿐만 아니라 많은 이 고전학파 시대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인구가 하는 역할이 달라지는데 아담 스미스는 바로 이미 1776년의 시점에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간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고리가 있지만 국부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국부는 금은 보화를 쌓아둔다고 해서 어떤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막 규제를 하고 뭐 정책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그 아이디어를 이미 국부론의 맨 앞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아담 스미스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국가의 부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가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봤습니다. 사실 아담 스미스가 중상주의자들을 그 논적으로 삼아서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중상주의적인 사고는 굉장히 뿌리 깊은 사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부를 다 가져간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가니까. 그래서 집에다가 다 송금을 해버리니까 우리의 부가 유출된다. 뭐 심하면 이제 이런 그 이민 노동자에 대한 편견으로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고요. 뭐 경제가 어려울 때 방송국에서 흔히 하는 아주 상투적인 장면 중에 공항에 나가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촬영을 하면서 말을 하죠.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그래프 하나 딱 보여줍니다. 무역 외수지 적자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들 모두의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그런 중상주의적인 사고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